Bonjour, mesdemoiselles et messieu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에르 보르디유가 우리 프랑스 사회학자이거든요.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아비투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비투시로 설명을 하면서 취향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 좋은 토요일 날 아침 6시부터 토비스에 참석하시고 또 이 토요일 오전에 인문학 살롱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취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또한 좋은 취향을 지향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그 강의는 처음 해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또 인문학 살롱인데 오늘 하는 그 까미가 사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데 우리 유가을 전도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는 또 유가을 전도사님께서 잘 해명을 해주시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볼 작품은요, 까미의 라 페스트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볼 주제는 그 페스트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인간 조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페스트라는 작품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간 조건에 여러분 좀 따옴표를 하시고 안트기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시간에 기독교적 시간관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을 우리가 BC와 AD로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커서에 있는 AD가 뭐의 약자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아실 것 같은데 BC는 우리 Before Christ죠. 그리고 AD는 뭐죠? 아노 도미니, 그래서 어린 양이 탄생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기 2021년을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 유가을 전도사님께서 우리 그 인문학의 뭐 발전 뭐 이런 거 쭉 보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 20세기 중후반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왔던 중세 쭉 이어 살아왔던 그 모더니즘적인 모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좀 전복시키고자 하는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인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도 바꾸지 못했던 BC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쭉 그 배경이 되었던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BC-AC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말하는 BC-AC는 뭐냐면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코로나의 그 영향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토비스에 좀 늦었어요. 토비스에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택시에서 블루투스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는요, 가을 축제를 준비하는데 메타버스로, 여러분 메타버스 얘기 들어보셨죠? 가을 그 학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해왔던 그 과학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대면 강의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또 온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상황은 아마 더 심각해지고 더 발전되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AI라든가 또는 IT의 이런 그 구축만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패스트를 같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술과 IT, 뭐 AI 발전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기술의 발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롤프 앤서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물론 이 책은 마케팅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구매 욕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계의 기술은 발전을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그 롤프 앤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광고라든가 많은 가전제품의 광고 정말로 기술에 집약된 집약체이지만은 여러분 그 광고들은 결국 뭡니까? 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어요 라고 광고 홍보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대 그 감정을 움직일 수 있고 그 관계를 만족시켜 가느냐가 사실 초점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문학을 또 볼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인문학 살롱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그거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또 성경 말씀 당연히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류와 함께 발전했던 그 인문학의 발자취.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흔적이거든요. 우리 인간 흔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발자취를 사실 더듬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까미의 테스트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인간 조건에 대한 질문을 조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 소개, 작품 배경, 그다음 작품 소개, 주제 소개, 그리고 Q&A 순서로 빠르게 좀 한번 가볼게요. 까미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불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세기 이후에 가장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이죠. 특히 까미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호응이 높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을 얘기할 때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의 그 영향을, 정치사적인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 쭉 이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발전할 것이다. 정말 그 이성에 의해 그리고 인간을 믿고 사회를 믿었죠. 그 시대에. 그런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과연 신은 존재한가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근데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는데 벨레포크라는 시대를 겪어요. 벨레포크는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어서 모든 환경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도 뭐 안전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벨레포크 시대에 모든 것이 잘 발달했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으쌰으쌰하면은 다시 애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가 바로 이 까미의 세대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어떤 허무주의라든가 니힐리즘이 등장을 했는데 까미의 이방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시프스 시나 피스터 같은 그런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공허함에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그들의 실존에 대한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당시의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스트의 배경을 놓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페스트가 그 겪었던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페스트가 보통 우리가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까미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트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상징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얼라는 주인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리얼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쭉 나오는 인간 그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그 까미의 페스트를 쓰는 연대기를 쓰는 그 작가입니다. 리유가 그랬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그 산다는 것에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실성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성실성이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일,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리우의 그런 그 사고를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파넬로라고 하는 그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파넬로 신부는 얘기하죠. 도시의 패스트가 발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래죠. 다 교회로 가요. 평소에 성당에 가지 않던 사람들도 다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파넬로 신부는 얘기합니다. 패스트는 신의 형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갖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오통
검사의 아들, 5살 아들이 죽게 돼요. 이 패스트에 걸려서. 그때 이 파널리스트 분들 심각하게 약간 고민에 빠지죠. 왜 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건데, 이 패스트는 이 시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건데, 이런 5살 어린아이 같은 정말 죄 없는 아이도 왜 패스트에 걸려서 죽을까? 굉장히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책에서 답은 주지는 않습니다. 책에서 답은 나오지 않는데요. 하늘 신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같이 이 패스트에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과 주다가 거기서 감염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타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타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패스트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가는 그 도시의 문제를 가장 먼저 통찰력 있게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흥미 있는 것은 이 타로는 외지인이에요. 잠깐 여행하러 왔던 부유한 외지인이거든요. 잠깐 여행을 하러 왔다가 이 타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검사인데,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직업 체험한다고, 그래서 이 검사인 아버지가 어린 타로를 데리고 법정에 가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어떤 죄인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걸 얘가 목격하게 돼요. 어린 타루가.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일종의 혁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랑에도 이제 부유한 외지인이기 때문에 호텔에 묵으면서 좀 놀다가 갑자기 도시에 패스트가 발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엉망이 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이렇게 놔두기가 엉망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행동을 같이 해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자원보건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나온 탈은 어떻게 보면은 실천하는 지식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원보건대를 조직하고 타로가 여기에 리오라든가 파놀리 신부님이라든가 또 랑베르라든가 그랑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같이 여기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패스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조금씩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스트는 패스트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도시 오랑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것을 제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대하게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로 역시 안타깝게 패스트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는 인물을 우리가 랑베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이고 누구나 우리가 이런 패스트라든가 또는 전쟁과 같은 그런 부주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랑베르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랑베르는 파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파리에서 사는 사람이고 잠깐 취재차 그 오랑이라는 도시에 머문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그 파리에 자기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이 애인을 사랑했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도시에 갇혀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파리에 있는 연인이 너무너무 갑자기 그 사랑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서 그 여자를 만나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더군다나 이 도시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 폐쇄된 도시에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고민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떻게든 이 오랑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유배된 도시지만은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 배를 구해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도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지금 패스트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얼른 몰래 도망가가지고 안전지대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랑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좀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티고네 아세요? 안티고네가 누군지요?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서 우리가 안티고네라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TV에서는 안티고네를 좀 연상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티고네는 사실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3대 비극 중에 한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그 장 아누이가 20세기 희곡으로 만들어서 또 굉장히 큰 그 성공한 작품인데요. 이 안티고네 역시 2차 세계대전을 배경과 그걸 깔고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안티고네가 혹시 누구의 딸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여기 2열까지도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앉아.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 뒤쪽에 앉으신 분들? 맞습니다. 바로 웨디푸스의 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웨디푸스의 비극 잘 알고 계시죠? 신탁의, 테베의 신탁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그 신탁 때문에, 그쵸? 도망을 갔다가 길가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마차에서 길 막겠다는 이유로 때려 죽이고 밑에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스핑크스의 퀴즈를 맞춰가지고 그 퀴즈를 맞춘 그 거기에 어떤 공약으로 프라이스로 걸렸던 그 지역의 가부가 된 여왕과 결혼해서 이나 미녀를 낳고 잘 살았어,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발전하고 잘 살던 도시에 갑자기 막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신탁을 받으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니까 막 갑자기 이제 의집씨가 놀라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폐악 무도한 사람이 있느냐, 당장 걔를 잡아라. 응?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담하잖아요, 웨디푸스가. 그쵸? 그래서 유혹카스테인 엄마는 눈을 자살해, 바로 자살하고, 웨디푸스는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그 테베를 떠나요. 근데 그때 떠났던 그 웨디푸스를 데리고 길을 안내주는 아버지가 봉사라서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막내딸인 안티고네입니다. 이 안티고네라는 비극 작품은 바로 이 웨디푸스가 유랑을 떠나서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테베의 도시로 돌아온 그 안티고네의 이야기인데요. 안티고네가 다시 도시를 와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가 둘이 있는데, 언니는 뭐 시가고 오빠가 둘이 있는데, 이 오빠 둘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제 거기는 삼촌이 있거든요. 삼촌이 크레옹이라는 삼촌이 이제 외세를 끌어들였던 자기 오빠 중에 한 명을 가지고, 얘는 이제 배신자니까 이 나라의 어떤 애국심과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쟤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몸을 한 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쟤를 묻어주지 말고 저렇게 길에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그 장례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국가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는 그게 당연히 삼촌의 말이 맞지만 나 입장에서 나의 오빠인데 내 가족인데 저렇게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걔를 도와주면 너도 사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법을 내렸거든요. 크레용이. 근데 안티고네는 뭐예요? 당신은 법을 해라. 나는 내 가족을 묻어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 묻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안티고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는 공공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공의 선이 있는데 이 공공의 선이 개인의 선과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너무나 단풍 구경 가고 싶어. 꼭 가야만 해. 몰래 갔다 와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행을 난 좀 가야 되겠어. 뭐 이런 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또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났던 경우들도 있고 사실 우리 알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안티고네와 같이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이 부딪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랑베르라는 인물인데요.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선을 추구하다가 자살해요, 결국은 안티고네는요. 근데 랑베르라는 인물은 고민을 하고 정말 배까지 예약했어요. 몰래 불법으로 탈출할 배까지 다 예약을 하고 나 이제 다음날 새벽에 배 타고 갈 거하고 친구들하고 다 빠이빠이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남기를 선택해요, 최후에. 왜 남냐? 이 자원보건대에서 결국은 그 리에 의사라든가 파누라든가 또는 파놀리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저분들이 정말 그 패스트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연대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랑베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기로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이 패스트에 걸린 그 도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로 남죠. 그때 바로 이 랑베르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건이 오랑시에 살고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와 연관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랑베르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남아있기로.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까미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랑베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조세프 그랑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물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까미를 패스트를 읽을 때 랑베르라든가 또는 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괴로워하는 파란의 신부라든가 또는 리오 당연히 주인공이니까요. 오늘 핵심 인물이니까 리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랑한테 되게 애정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물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너무너무 하잘것없는 소시민인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까미 역시 이 인물을 되게 애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다른 사람 일단은 성만 나와요. 뭐 리오라든가, 그쵸? 파누르라든가, 랑네라도 성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세프 그랑, 성과 이름이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랑이라는 그 성이 묘한 위대한이라는, 그쵸? 큰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에다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위대한 인물, 조세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책이 1부에서 5부까지 다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인 리오 외에 바로 이 조세프 그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까미가 이 인물을 은근히 애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 조세프 그랑은 네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중에 널 성공시켜 승진시켜줄게 라는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시창에 아주 말단하단 공무원이에요. 근데 너무나 월급도 좋고 승진시켜주겠다는 친구는 승진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도망갔어요. 가난과 그런 생활고에 지쳐가지고 부인도 도망가고 부인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은 게 뭐냐면은 적절한 단어 찾기라는 취미를 찾아서 이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적절한 행동을 하시면서 적절한 언행을 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저는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은 혼자 이불킥하고 싶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 적절한 단어, 우리가 참 적절하게 인생을 살기가,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조세프 그랑은 항상 그거를 찾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천의 말단 고무이지만은 이 타로라는 인물이 아주 커다란 어떤 이상적인 그 자원 보고들을 맡고 그 밑에서 있는 모든 행정의 일들을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조세프 그랑이고 바로 리우 의사와 그다음에 타로와 파누르 신부와 그리고 패스트에 걸린 인물들까지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세프 그랑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프 그랑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데 까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피에노아그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피에노아그는 프랑스인들이 알제리 현지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일컫는 그런 말이 피에노아. 그러니까 피에는 여러분 발이고 노예는 검정색이죠. 검정색 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신론주 실존주의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되는 인물들이 우리가 까미하고 사르트를 들어요, 여러분. 둘이 서로 잘 지내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사르트르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사르트를 더 많이 들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실존주의 얘기할 때 주로 사르트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사르트르는 파리에서 아주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파리 고등 사범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트의 생활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이 까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제리 식민지에서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고 본인 스스로도 별의구로 일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컸기 때문에 저는 추근지심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이 저는 까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미는 이런 그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도 이 알제리와 그 프랑스 사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사이를 좀 화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안타깝게 보니 양쪽에서 욕을 먹었어요.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리오를 좀 볼게요. 자, 리오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쓰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대기의 작성자로서 리오가 하는 말이 바로 패스트를 지나고 우리가 놓고 볼 때 중요한 것이 거기 패스트를 통해 가지고 추억 그리고 우정과 애정을 이제 새로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식과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식과 기억 그리고 그거를 글로서 기록하는 연대기가 바로 이게 인문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면서 리오가 말하는 인간 조건은 우리가 사랑과 성실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패스트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되고 그로 인한 한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빅터 데이비스 헨슨이라는 사람은 패스트는 도시를 도덕적 한계 너머로 밀어넣는다 얘기했어요. 패스트 같은 우리 지금 코로나가 왜 무섭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바로 우리가 법과 질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패스트나 코로나, 특히 전쟁과 같은 그런 우리가 제하는 그런 부조한 사항은 이 법과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 살게 하는, 인간의 조건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법과 그런 기본 조건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도덕적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까미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그런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도덕이 무너진 사회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또 우리가 패스트로 유배된 도시, 또 코로나로 유배된 도시에서 우리가 약탈과 방화와 또 그 이상의 끔찍한 것까지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 작품에서 표현해 줬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은 참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오라든가 또는 자원 복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거기서 사랑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한테 가장 와닿은 부분이 바로 성실함이거든요. 그것은 리오라든가 그랑이 보여주는 자기 일에 충실한 자기 어떤 직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실함은 여러 미덕들 가운데 하나의 미덕이 아니라 다른 미덕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미덕이라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이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삶을 멋있게 보여주게 하는 되게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삶의 가치들이 있는데 결국 그 삶의 가치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덕, 다시 말하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리오라든가 그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까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의 우리가 성실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시시포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시시포스 아시죠? 그래서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우등색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자, 아까는 제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봤는데 이번 누구의 아버지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시포스는 아주 그 코린트의 왕이고요. 되게 뭐 사기꾼은 뭐 깨돌이로 되게 유명한 그 왕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제우스 오디세우스를 여러분 아시죠? 네, 오디세우스의 아버지가 바로 시시포스입니다. 시시포스는 그 그리스 신들을 농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들은 인간을 농락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신들을 속여가지고 그쵸. 신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신들을 속인 그런 어떤 사기꾼이자 또 굉장히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좀 특별한 그 행적을 보이던 인물인데요. 결국은 신들을 속여서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살 대로 다 천수를 누리고 살아요. 천수를 누리고 살아서 다시 이제 하데스로 있는 지구를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들을 속였다는 벌로 항상 그 산 정상에서까지 돌을 굴러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까미는 부조리 3부작 중에 하나인 그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써요. 그 제목이 행복한 시시포스를 우리는 꿈꾸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한 시시포스는 뭐냐? 이제 이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은 이 아주 무거운 돌덩어리를 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산까지 가자마자 다시 이 돌이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번 하는데 그때 과연 시시포스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을 했을까? 원망하는 심정, 절망하는 심정이었을까? 근데 까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까미는 자기가 이 시시포스가 그 돌을 굴려야 된다라는 그 부조리를 인식하고 아마 걔는 담담히 그래 이까지 것쯤 알았어 하고 굴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또 우리가 다시 웨디푸스로 가요. 그리고 웨디푸스가 그 모든 사건의 그 탭에 모두 온 불행이 원인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자기 두 눈을 찌르고 유랑을 하다가 죽는데 그 죽을 때 했던 웨디푸스의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 다 잘 되었다. 다 잘 되었다라고 죽거든요. 그때 다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죽는 그 웨디푸스의 그 마지막 말이나 이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리는 그런 형벌이나 리우가
그 페스토로 갇힌 그 도시 안에서 매일매일 페스토 환자들을 간호하는 그 모습이나 다 이런 삶들을 이 까미는 바로 우리 인생의 부조리를 정면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서기를 반항하기를 선택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시포스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서도 말하는 게 바로 이 성실성이라는 거죠. 그가 감당했던 막중한 짐을 우리의 삶에서 늘 다시 발견하고 한다. 이 막중한 짐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팬데믹 같은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딱 닥치는 그런 짐들. 하지만 시시포스는 신들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보다 차원 높은 성실성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시시포스를 상상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메는 패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다. 이게 사실 우리 이 패스트 작품의 결말이거든요. 패스트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부조리를 우리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에 대한 그런 인식과 반항이 바로 인간 조건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조건이 뭔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 조건이 뭐죠? 가장 중요한 인간 조건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얘기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늘 감사한 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쨌든 좀 잠깐 우리 가려놔 놓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이 다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까미는 그래요. 모든 철학적인 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뭐냐 바로 자살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데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결국 허무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힐리즘이잖아요. 허무주의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럼 그냥 죽어버리지 뭐. 사실 그래서 그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많은 철학가들이 많이 자살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자살 인생을 마감 많이 했는데 그래서 까미는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논제는 바로 자살이다. 왜냐면 인생이 너무나 부조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자살로 마감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까미는요. 그러면 인생의 그 부조리가 주는 거에 우리가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반항, 그러니까 너무 해볼때라는 말을 까면 하거든요. 반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까면은. 그래서 패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반항하는 인간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직시해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랑과 희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에서 내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은 거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한멸이라든가 경멸이라든가 구조를 위해서 사람 자살하고 그랬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보는 우리가 애정과 사랑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까미는 크리스찬은 아니죠. 작품 속에 아니죠.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까미는 그거를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까미가 찾은 해답은 뭐냐면요. 연대의식이에요. 공동체로서. 그래서 타르가 보여주는 그 자원봉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가 자기의 직업에 성실하면서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사랑을 통해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담함이나, 그죠? 그리스도 신화식에 나오는 신들의 어떤 형벌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삶의 부조리한 모습을, 사실 이 패스트에서는 까미 고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인간이 가진 나약함과 어떤 무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실함과 사랑이라든가 제가 좀 빨리 와서 여러분 작품 소개를 많이 못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그런 연대라든가 공감을 그런 지향하는 까미의 인간 조건은 결국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저는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네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라는 모습이 사실 되게 순진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순진한 모랄리스트적인 해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나가서 싸우거나 뭔가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랑과 리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그거를 나한테 닥친 구조리를 삶의 구조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그냥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해 보이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모랄리스트 해법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삶의 구조리 앞에서 까미가 보여주는 우리가 까미를 다시 읽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 여러분 사실 제가 유호식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다시 나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책이에요. 여러분. 메르스 언제였죠? 불과 5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패스트 나왔죠. 여러분. 패스트가 아니 코로나가 나면서 또 이 책이 엄청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부주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또 닥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까미의 패스트가 또 다시 읽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럼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소설을 접목해서 이렇게 인간의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소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지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주신 질문이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수로서 사실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까 라블레 유갈존 선생님께서 라블레 그 가르강투와 빵타그리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워낙 그 인문주의 뿌리가 깊고 뭐랄까요 무신론적인 유명한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그 계통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프랑스 문학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는 그런 걸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인문주의 자체가 프랑스 휴머니즘 자체가 사실 유럽에서 볼 때는 물론 시작하기는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그 카트로센트라고 해서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지만 프랑스의 지리적인 그 이점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또 개화됐다기 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전 유럽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 그 인문주의의 그런 뿌리는 너무나 깊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는 그 헤브라이즘하고 하나는 그 헬레니즘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좀 이야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라고 학생들의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를 모르고는 우리가 박물관에 가도 우리가 그림을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문학 작품을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뿌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분석할 때 그것에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작품에도 사실 그런 게 많죠.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런 게 많은데 저는 또 까메는 아까 말씀드린 사르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긴 한데 까메 같은 경우는 사르트가 약간 나중에 방향이 틀어지는 게 저는 그 까메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제가 추구주의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약간 추구주의심의 그런 눈이 저는 까메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까메 작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애정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까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든가 이런 작가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삶의 부조리에 대한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이제 까미가 시작한 말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부조리를 느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했던 그거에 그러니까 눈을 돌렸던 그를 중요한 그 주제로 삼았던 작가들 예를 들면서 이제 파스칼이라든가 그 작가 예를 드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제 파스칼은 취한 거고 나중에 이 그 서로 그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그런 삶의 부조리가 느껴졌을 때 다시 기독교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했던 그 파스칼 같은 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까미 같은 작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떤 인간 조건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저항해서 삶의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살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 들린 거라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작가는 아니지만 도스토옙스키를 또 저는 이 작품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면은 정말 삶의 부조리에도 되게 고민했던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그 사채업자인 그 쥐고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히려 착한 자기 여동생이나 남들 차치하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회 부조리를 내가 스스로 한번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결국 이 사람은 누구에서 구원을 받냐면은 소냐의 사랑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소냐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 근데 소냐야말로 뭐 부모님에 의해서 매춘에 팔려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소냐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유배지로 가게 되는 라스쿠를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품 같은 게 보면은 그러니까 작가의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의견?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그 작품 속에서 이제 그렇게 좀 녹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서양의 그런 이런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사실 많지 않고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 중에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물음을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라블레 영향처럼 네, 네 그런 작가들이 좀 많은 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인문학 공부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까미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센트슈베리 같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도 우리가 배울 만한 우리가 좀 이런 그 뭐랄까 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은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건 예상에 대한 성실함은 우선 까미는 구조에 대한 반항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성실함은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반항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승담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전하지 말고 의문을 갖기보다는 행동으로서 그냥 어떨 때는 목적이 뭔지도 가끔씩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 신인의 모습을 이렇게 요구할 때 성실함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까면은 삶을 구조를 봤을 때 내가 반항이다 이렇게 가지고 조금 개념이 이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시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말 할 때 롬머 해볼드에서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이제 이 까미가 작품을 책 제목을 줬는데 그 우리가 해볼때라고 할 때 그 반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반항할 때 뭐랄까요 막 부모님의 말에 반항하거나 막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까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반항을 우리가 격하게 잘못할 때니까 테러리즘이나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해볼도로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까미 역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반항이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부조리를 먼저 인식하는 그리고 삶의 부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 이제 죽음이라는 그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그 죽음에 그러니까 어떤 뭐 자살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허무주의로 가는 것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자. 그게 이제 까미가 말하는 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내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이 삶의 어떤 부조리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나는 반항이라는 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근데 이 반항이 어떤 반항이냐 거기서 뭐 내가 뭐 테러를 하거나 뭐 이런 그런 반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연대를 하자. 연대를 해서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이 어떤 그 부조리를 서로
이겨나가자. 그리고 연대 안에서 이 까면은 벌써 우정과 사랑,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볼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실 까미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우리가 이방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 같은 경우가 어느 순간 딱 삶의 구조를 햇빛이 뭐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어머니 장례식에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속에 가서 사형이 선고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근데 이방인이라는 맥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자기 앞에 행해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뭐 그러니 막 어떤 의욕이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허무주의의 그 모습을 메르스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 어느 순간 메르스가 딱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과 죽음이 오는 그 생각을 포착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딱 인지를 하고 끝나요. 어떻게 보면 메르스는요. 근데 여기 나오는 패스트에 나오는 그 리유는 바로 그 인지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삶에 그런 어떤 부조리를 인지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반항을 해야겠구나. 근데 그 반항이라는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의 인식에서 내가 허무주의라든가 어떤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데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함으로써 그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현실에 내가 반항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논문해볼 때라는 개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